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육군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충분하진 않았죠. 1994년 체첸 전쟁에서 실제 작전 전투를 해보고 나서는 전투 준비 태세 강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여기서 내 주변국에 있는 국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전차를 중심으로 한 육군력이 있음을 증명을 한 것이죠.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요즘 얘기하는 나토 대응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대를 투입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투입하려고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 세계는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Might know how this battle will play out. I mean, if Russia has the standing associated. Russia has shattered 역사 연구와 전쟁사 탐구의 목적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태가 이미 벌어졌었죠.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탐구를 하면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세계 안보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죠. 러시아가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구축하게 된 배경, 계기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벌어진 전쟁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 수단, 힘이 있다면 군사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이 상대 국가의 국경을 넘어갈 수 있고 그 국가의 수도의 마지막 깃발을 꽂는 것이 육군이라는 것, 지상군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물론 해군력, 공군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육군력을 특별히 따로 강조한 것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개혁 노력이 육군력 강화에 초점이 우선 맞춰졌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체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잖아요. 러시아가 이때 완편되지 않은 부대를 임시 편조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했어요. 왜? 이 육군의 체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국가라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동원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특히 러시아 육군이 어디서 고생을 했냐면 체첸이 굉장히 지세가 험난합니다. 또 숲이 나오고 숲이 끝나고 나면 도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곡이 있고 구릉이 있고 굉장히 지형이 복잡다단하죠. 체첸의 주요 병력은 뭐 무장 세력도 있고 민병대도 있고 군대도 있었는데 산악하고 협곡을 잘 활용을 해서 러시아 육군을 끌어들이면서 그 템포를 다 잡아먹고 기동속도를 또 지연을 시키고 그 다음엔 도심지로 끌어들였어요. 도심지로 끌어들인 이후에는 도시지역 작전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효과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전쟁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긴 했지만 러시아 육군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체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가 개혁, 혁신을 추구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좀 껍데기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체첸 전쟁에서 실제 작전 전투를 해보고 나서는 오로지 하나, 전투 준비 태세 강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소련군의 잔재로서 그때까지도 남아있던 육군 부대, 껍데기만 남아있던 부대들을 과감히 해체하고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된 기능, 특히 병과 이것을 싹 정비를 해서 전투 부대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을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러시아의 이 개혁은 육군 정예와 전투 준비 태세의 완비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러시아의 진정한 전문 직업군 제도가 정착되었다, 교육훈련 체계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그 이전에 비해서 장병의 복무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7년 말부터 실전 중심의 육군, 싸워 이길 수 있는 육군을 목표를 삼아서 기동군을 창설한다든지 여단 전투단을 가지고 전투 실험을 한다든지 또 혹은 지역 단위에서 작전이나 전투에 특화된 합동군 사령부를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실전적인 혁신을 거듭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군의 뉴룩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러시아군이 어떤 규모,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지금 전체 병력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90만 명이에요. 의외로 많지 않죠. 예비군 200만 명, 육군이 여기서 28만 명입니다. 28만 명 중에 전차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전차가 한 3,000대 있고 예비용으로 한 1만 대 정도의 전차가 치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비고에 들어가 있죠. 러시아 전차 3,000대, 육군 28만 이러면 이제 유럽 내에서 병력과 또 전차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 전투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이러한 군사개혁, 혁신, 전투력 강화, 전투 준비태세 완비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생기죠. 2008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을 했죠. 이것은 소련 때부터 이어진 아주 일관된 정책 전략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탈냉전기에 냉전이 막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옛 소련의 영역이었던 곳에서 민족 분쟁 이런 갈등이 발생을 하면 러시아 중심으로 오기 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어요. 말 그대로 적극 개입을 한 것이죠. 적극 개입을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낸다든지 이거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반대 여론이 일면 오히려 러시아의 손해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그 분쟁이 일어날 만한 지역 조지아 내에서 친러주의자를 찾습니다. 이들을 지원을 하는 척하면서 무장 세력을 보내는 거죠. 혹은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를. 당시 조지아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죠. 조지아 중앙 북부에 남부 오세티아라고 있어요. 이곳은 친러주의자 러시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자치공화국이었어요. 여기는 자치공화국이니까 이전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했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리주의자 이들이 무장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8년 8월 7일에 무장 세력과 조지아군 간에 충돌이 발생해서 유혈 사태로 번집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육군을 동원을 해서 분리주의 무장 세력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때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부로 나와 있던 러시아군이 있었어요. 이 중에 러시아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자 곧장 러시아가 자국 군대에 대한 피습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내세웠고 그러면서 한층 더 나아가서 조지아 내에 있는 러시아 시민권자를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정예 전투부대 개혁과 혁신을 거쳐서 탄생한 새로운 부대들을 보내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때 보낸 부대가 어떤 부대였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전차 부대와 포병 부대로 증강된 보병 전투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알보병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차 부대, 포병 부대를 붙이고 또 거기에 전투 근무 지원,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생존해서 쉽게 말하자면 먹고 입고 알아서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이렇게 패키지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공군의 직접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보낸 겁니다. 선두부대가 2008년 8월 8일에 국경을 넘어서 8월 9일부터 5일 동안 러시아군하고 조지아군이 교전을 하죠. 결과는 당연히 러시아군이 이기겠죠. 러시아군은 조지아군을 남오세티아 아까 말씀드린 그 자치공화국이 갖고 있는 그 지역 밖으로 후퇴를 시켰고 조지아 영토 중심까지 진출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지 않아요? 러시아군이 어디까지 가느냐 조지아 서쪽에 보면 항구 도시 포티라고 있어요. 그리고 남오세티아 남쪽에 보면 골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퇴하는 조지아군을 계속해서 추격을 해서 더 이상 그들이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주죠. 조지아 정부는 조금 늦었지만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전시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달라고 얘기를 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와도 접촉을 했죠. 왜? 휴전을 하기 위해서.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 외교적인 접촉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조지아 동부 수도 트빌리시까지 러시아군을 계속해서 진격을 시켜요. 이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무려 2,000명이 발생을 했어요. 남매는 3만 명.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선 게 프랑스입니다. 유럽연합의 EU의 의장국 자격이었는데 프랑스가 나서서 중재를 시작을 하죠. 중재를 하면 통상 내용이 뭐예요? 군사활동을 즉각 중단해라. 침략을 먼저 시작한 러시아군은 그 군대를 국경까지 다시 철수시켜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으로 물리적 상태를 되돌려라. 그리고 양측은 종전 협상에 즉각 나서라. 이 세 가지는 전쟁이 한창 발발하고 있을 때 중재국이 나서 항상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여기서 프랑스와 조지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8월 12일부로 군사활동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 이 전쟁은 종식되었다. 양측이 선언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확실히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남오세티아 그리고 조지아의 아파지아를 러시아의 권력 아래에 두는 협약을 맺는 데 성공을 하죠. 남오세티아 하면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은데 카프카스 산맥 넘어 그 남쪽에 있어요. 천연 자원의 보고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죠. 아파지아는 흑해 동쪽에 있어요. 여기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특히 이쪽 아파지아 이쪽에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 터키, 유럽으로 연결되는 조지아 석유관이 여기 근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추가적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차지됐고 경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도 차지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득을 얻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내 주변국에 있는 국가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 전차를 중심으로 한 육군력이 있음을 증명을 한 것이죠. 러시아군은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재래의 전투단을 역외로 출동시키고도 여전히 자국 박인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의 군사력을 남겨두어서 자국 영토를 방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군사력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시위를 하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러시아 조지아 전쟁에서 돋보인 것이 있는데 영토 정복의 결정적 수단인 막강한 육군력이었어요. 특히 육군력이 운용될 때는 육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군을 편제 단위로 대규모 단위로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그거를 전략적 수송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전략적 수송 자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것은 공군도 되고 해군도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조지아 중심에 있는 주요 지형 지물을 굉장히 일거에 기습할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지휘, 통제, 통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브랜드 뉴 작전이죠. 사이버 작전 부대를 활용을 해서 조지아군 내부를 혼동시키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심리전을 통해서 전략적인 그런 수단들을 마비시키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전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때 러시아가 이렇게 할 때 유럽은, 나토는, 미국은 무엇을 했느냐? 러시아, 조지아 양국 문제에 개입할 만한 외부의 행위자가 있다면 그들의 고유 존재 목적 자체가 이런 일 생기면 개입하라고 어딘가에 써있는 그게 나토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2008년 4월에 부카레스트 정상회의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지아의 대통령이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상태였긴 해요. 하지만 그런 의사 표명한다고 해서 나토가 가갖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러시아만 잘못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나토에게도 서방에게도 미국에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이전부터 나토의 동진, 그러니까 나토가 점점 영역을 넓혀서 동유럽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굉장히 격렬히 항의를 해왔거든요. 특히 2008년 2월에는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지아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러시아의 이런 정치적 신호, 푸틴의 노골적인 경고, 이것을 무시했죠. 2008년 전반기에 조지아 대통령이 있잖아요. 나토를 직접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나토의 함대가 흑해 동안에 정박을 합니다. 이 흑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해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로도 흑해 함대가 거기에 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흑해 함대가 있는데 나토 함대가 온다. 굉장히 이건 위협스러운 상황이죠. 이때 러시아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기도 해요. 흑해 함대의 정보가 나토 함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나토가 눈도 끔찍하지 않죠.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막상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나토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러시아의 그 육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려면 역외에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전략적 수송수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송기, 대형 수송기, 혹은 자기네 영토를 방위할 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해군으로 원정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해군을 가진 나라가 없는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밖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뭐 육군, 해군, 공군이 있으면 바로 보내고 작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잘 짜놓은 계획과 하다못해 전투 식량이라도 예비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럽에 있는 군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파병에 필요한 아주 제한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했을 때의 득보다 실이 더 큰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미군도 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 적극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전쟁이 벌어질 때부터 명확히 러시아가 시그널을 보냈어요. 미국은 이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 이 사태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협상의 여지를 끊고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의 지원을 설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몇 개 대대 정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는 이미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토와 나토군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때 만약에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부대를 보냈을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할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연합부대이면서 합동부대이면서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부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요즘 얘기하는 나토 대응군입니다. 이게 2002년에 아이디어가 처음 솔솔솔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003년에 창설을 했고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대규모 기동훈련을 해서 2006년, 2007년에는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스로가 자평했던 부대예요. 그리고 이 부대가 어떤 규모의 어떤 능력을 가진 부대냐? 회원국 군대의 일부로 구성된 연합부대이자 육해 공군 그리고 특수부대 등이 조화된 합동부대로 만들기로 했고 규모는 일단 10개 육군 여단 전투단 정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해군 공군 이렇게 포함을 해서 처음에는 25,000명을 평시에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 나토 차원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작전을 벌이는 것 이것이 창설 목적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 부대를 투입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투입하려고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에 나토 대원군은 군사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투입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투입을 위해서 필요한 토의, 계획 확인, 준비태세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안 했을까요? 실질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언제 어디든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25,000명이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원도 못 채운 거예요. 25,000명이라는 숫자도 못 채웠다고요. 기초 중에 기초도 달성이 안 됐으니까 작전 계획을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두 번째는 나토 대응군을 전장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보내기 위한 정치적인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여기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정말로 엄중한 정치적 결정이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 나토 대응군에 자국 군대를 보낸 각국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다 통과를 해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나토 대응군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토 대응군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나토군이 있잖아요. 탈냉전 이후 10년 동안 주로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전, 대반란전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주로 안정작전, 재건작전 이런 데 투입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랜드 연구소에서는 그러한 군대가 수행하는 고유의 재래의 업무 영역 밖에 있는 과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나토가 추구하는 집단방위, 군대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영토 수호와 같은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나토 대응군이든 나토 군이든 러시아 군하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어서 거기에 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나토 회원국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군대인 나토 대응군을 개혁하고 혁신하기로 하죠. 그래서 기존의 과업 목록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토 대응군 과업 목록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치안 위기 대응, 자연재해 복구, 대민 지원, 수송 통신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을 과감히 삭제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집단 방위 수단으로서의 나토 대응군, 싸워서 이기는 그런 부대로 나아가도록 많은 제도적인, 실질적인 교육훈련 시간이라든지 뭐 교육훈련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죠. 나토 군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침략 거부다. 그리고 영토 방위다. 또 회원국의 국경 안전 보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죠. 그 이전에 있기는 했지만 훨씬 강화된 거예요. 그렇게 강화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뭐다?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이었다. 2012년에 시카고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나토 대응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 위기의식을 갖고 나토 대응군 강화 노력에 동참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2014년에.